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출발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미국에서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이 되면서 마감이 되고 저녁이 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그대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타격을 주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이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불거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를 이번 인사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급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나타나려면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그 이후에 행동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반도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주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런 흐름들, 또 수급의 턴어라운드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또 주가 상승세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삼성전자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여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이나 이슈들 또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온도를 느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와 업종, 테마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크게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빨갛게 상승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테마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드론과 남북 경협, 이 두 가지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률, 변동성으로 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론이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미국에서 가장 개혁을 해야 할 대상으로 미국 국방부를 꼽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F-35 전투기 같은 거 너무나 깡통이다, 구식이다, 이걸로 무슨 전쟁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드론의 시대다, 전쟁도 드론으로 하는 시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드론이 다시 테마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종목들, 업종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결국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60일 동안 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요. 자,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남북 경협줄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통신주도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연말로 가니까 배당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좋은 호재들이 겹치면서 통신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외에도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업종도 이제 다음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에 포함되는 종목들 다시 재편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행 관련해서 역시 중국 쪽의 모멘텀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일을 늘렸다라는 것 역시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중국에 우리에게 보내는 제스처, 화해 제스처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가 문제인데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에서 칩스법 관련된 반도체 지원금도 이거 트럼프가 다 자를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업종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동차나 이런 거 2차 전지 역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종들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첫 번째, 역시 반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반도체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금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트럼프 측의 인사, 정부 효율을 볼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끌게 되는 비벡 라마스와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반도체 지원금 너무나 필요 없는 돈을 지금 퍼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돈을 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그것도 해외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퍼주고 있는데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아니고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TSMC는 어쨌든 돈을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인텔은 11조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제히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개장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한종희, 정현호 부회장이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자, 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그리고 DX 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이 투톱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아래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의 사장단 인사를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수장들은 남겨두고 그 아래의 사장단들을 바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재용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종희 부회장도 역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장을 유임했다. 계속 자리를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많이 숫자를 바꾸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혁신의 의미의 인사인지는 물음표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만에 조정이고요. 현재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 182만 주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만 주 외국인 매도세가 현재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새로운 웨이퍼의 경우 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HBM용 검사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진세미카 같은 경우에도 포토 레지스터의 주력으로 생산을 하죠. 관련주로 2.7%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어제 좀 흘러내렸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거의 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악재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이 반도체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이 약간 좀 아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있으니까 이 이슈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솔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인수팀에서 지금 김정은 쪽, 북한 측에 뭔가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새로운 외교 노력, 새로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줄이는 그런 가능성, 그런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그런 수단으로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번 만나는 그림을 상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우리 시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할 당시에 두 사람이 3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3번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 전국에도 계속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김정은 또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앞두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우리 정부가 뭐 중간에 끼게 될지 패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남북 경협, 북한에서의 뭔가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소식통을 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직 뭐 논의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았다. 이런 보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진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테마가 형성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그런 남북 경협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관련주 대표적인 5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인디에프와 부산산업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해서 이제 풀리지 않고 있고 그 세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신석재도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가요? 22% 급등했거든요. 어제도 추세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18% 급등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3거래 연속 상승하네요. 현재 11% 넘는 급등, 남광, 토건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4%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이 높아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그 추세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드론주 보겠습니다. 아까 싱크플을 통해서도 드론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상승률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드론을 콕 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과 앞으로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정부 효율을 맡게 될 일론 머스크가 일단 미국 정부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서로 콕 집은 게 국방부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뭔가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 F-35 전투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멍청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로키드 마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전투기를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들어봤자 쓸모가 없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드론으로 타격을 하는 시대인데 비싼 돈을 들여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전투기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수장이 되면 드론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제하겠다. 드론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 최우선 과제로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일단은 잠정적인 휴전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60일간의 휴전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길고 길었던 전쟁 13개월 만에 일단은 일단락이 되게 됐습니다. 드론이나 방산이나 이런 재건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온테크가 어제 21%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4.6% 강세 힘이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국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3.8%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후 추가적인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에 나서겠다. 4조 원 규모고요. 민관 합작 투자로 진행이 되겠고 그러면서 국가 AI의 그 합작 컴퓨팅 이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국내 합작 협력사입니다. 그 부분도 좀 투자 심리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크라 재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토건이 3%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큰 차익 실현 매물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소폭 반등세 보여주면서 1.4%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방산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역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주도주들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고 테마나 이슈가 있는 것으로 주가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종목별 전략 세울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로 자금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당일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부가 관세를 25%나 올리겠다고 하고 중국도 10%를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 이 관세를 통해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보다는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트럼프 2기에 인공지능 AI 짜르를 임명했다고. 이 짜르라는 게 러시아에서 옛날 황제를 말할 때 짜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특히 요즘 미국에서 국경 짜르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 쪽 짜르를 이제 임명하겠다는 걸 검토하겠다는 건 이 일론 머스크 쪽 영향력이 그만큼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에 대한 시장 견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대장주인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상하게 미국 시장에서 별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이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나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고는 있지만 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긴장감도 아울러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이게 비트코인이 10만 불 바로 앞에서 발발이다 좀 그렇고 하여튼 주가가 이 가격이 10만 불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눌림목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이 긴장감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60일간 휴전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러우 전쟁도 끝나고 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겠다고 말을 했던 게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60일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러우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섰을 때의 그 변화, 그리고 이번 땡스기빙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미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응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탄생을 앞두고 여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과 이야기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대외적인 이슈가 참 많은 오늘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와 함께 우리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2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트럼프 측에서 이 김정일과 그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패싱이 되고 이 트럼프와 김정일이 그 북미 김정은? 정상회담을 네. 김정은이 네. 직접 하겠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빠지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이 한반도 문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솔직히 예전에 경수로 문제처럼 우리가 돈은 다 내고 발언권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카타르 도하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했는데 이 액수가 28억 달러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다른 기업들과 함께 원팀으로 들어간 거라 다른 쪽에서 수주원까지 다 합치면 한 35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쪽 수주가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 삼성그룹이나 또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이 주요 임원 인사를 이번에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일부 보니까 이제 부회장님은 그대로 계시는 것 같은데 밑에 사장과 특히 이제 그 임원, 젊은 임원급 해서 100여 명이 이번에 이제 물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솔직히 반도체 부분에서만 많은 젊은 인력들이 특히 임원들이 이제 실력 있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이 물갈이 돼서 다른 경쟁사, SK하이닉스로 가면 다행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경쟁사 쪽으로 이런 인재들을 빼앗길 경우에는 나중에 삼성전자에게도 이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현대차는 이번 트럼프 2기에 맞서서 이 북미 지역 법인장을 하셨던 북미 법인 대표를 하셨던 분을 현대차 사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우리나라 이런 대재벌들 중에 사장을 외국인으로 임명한 경우는 특이한 아주 케이스고 특히 이제 재벌 계열 2위 하시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러한 큰 변화를 보여준 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은 지난 월요일 날 방송에도 말씀드렸겠지만 28일 날 임원 인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그때 오후에 이제 법인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IR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롯데그룹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 호텔 쪽과 이 백화점 쪽에서 일부 매출이 적은 쪽 그런 쪽을 이제 매각을 해서 유동화를 하려고 즉 현금을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쪽에서 이제 문제가 난 것이라 케미칼이 확실히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건 이사 충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의 그 충실 의무가 어디까지느냐. 기존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을 하면 됐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되면 이 주주들은 이 이사들에게 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들이 맹목적으로 오너 일가에 충성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좀 더 논란이 되고 법 처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이번에 이제 차입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화그룹과 삼성그룹만 일부 차입금을 늘렸는데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무기 수출 때문에 이게 차입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은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외에 LG나 SK나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는 올 연초까지만 해도 이 차입금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1조 원 넘게 차입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고 LG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HD 현대나 다른 삼성 다른 그룹들도 이 주요 이 차입금들을 줄이면서 이 내년도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우선 투톱 체제를 유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것을 그래도 좀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뭐 이스라엘 얘기도 했고요. 네, 방산주들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방산주들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기 수출하는 데는 이 구조라는 게 스트럭처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중동에 이 오일머니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팔 때는 현금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폴란드처럼 현금이 부족한 나라에는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 저리에 차관을 주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왜? 이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차관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 무기 수출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 수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현대 로템 이런 데서 하는 수출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주들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긴장이 완화되고 하는 추세에 대부분 이제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F-35 전투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무인기나 드론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시언이나 네온테크, 한컴, 위드 같은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북한 김정은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디에프나 부산산업, 신원,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북한이 무시해서 그렇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설득만 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이 회사들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무기 수출주들의 주가 하락과 함께 반사적으로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모두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게 최근에 항공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게 되면 유가도 하락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항공주들이 요즘 잘 나가는 것은 이 중국 쪽 항로가 더 넓어질 수 있고 중국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홍콩이 3시간 반이고 그 남쪽으로 해봤자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편도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 2시간 반, 도쿄까지 2시간 반인데요. 이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면서 관광 수요가 늘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을 잘 봐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해 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적기가 통합 국적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각이 갖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즉 진에어와 에어부산 간의 합병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안정화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유류 할증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항공사의 이 발권을 이
아시아나 IDT가 모두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나 IDT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주가가 먼저 선반영한 겁니다. 그 예전부터 아시아나 IDT는 이 둘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장 먼저 편입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무비자를 우리나라 30일로 연장해주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유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공주들에게는 모두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항공주 전반적으로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더 좀 완화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간의 이런 평화 협정이 되고 이 60일간이긴 하지만 이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러우 전쟁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즉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토를 빼앗긴 입장이기 때문에 영토를 돌려받기 전에는 휴전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러시아가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이 평화협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말대로 트럼프의 취임식 날 이 극적인 이 휴전협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취임도 전부터 벌써부터 러우 전쟁의 이런 그 휴전 협상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도 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전을 하고 이 휴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 이미 HD 현대건설기가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대 건설 기계를 무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같이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수입상에게 약 한 3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트랙터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농업지대가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대동과 대동기어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등락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엔터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개선된다면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그 엔터주 얘기를 하면 한알령 해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한 거니까 벌써 기간으로 따져도 한 7년, 8년 됐죠.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그 TV에 방영을 하게 해주고 또 한국 영화가 작년에 한 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게 한알령이 완전히 해제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이 엔터 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JYP나 YG엔터, SM 같은 이런 그 엔터주들은 이 중국에서 공연을 한번 하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광고를 찍게 되면 광고 한 편당 진짜 한 100억 원 정도를 벌어올 만큼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중국 소비 시장이 줄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광고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방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의 공약주를 품고 있는 섹터도 궁금하고 오늘의 공약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공약주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엔터주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운동을 할 때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애슬레저라고 해가지고 스포츠와 생활에 함께 입는 옷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에서 잭스 믹스라는 회사입니다. 브랜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회사가 그동안 이 주주들에 대한 그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나름대로 주가 관리를 잘해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려 버렸죠. 그래서 이 13,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부간에 1년 전에 이혼한 부부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남편분이 최대주주였었는데 이분이 전체 지분의 30% 정도를 갖고 있고 부인이 실질적으로 이 잭스키스를 만들고 키워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어요. 잭스미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 경영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상하이나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에 진출하면서 꽤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그 진출해서 좋은 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우리나라 엔터주를 K 이 드라마나 이런 K 무비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나름대로 인식을 많이 좋게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매수가를 한 6,5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높이 잡으면서 그 사이에서 6,000원부터 6,500원부터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6,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매하고 일단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목표가 11,000원 정도. 왜? 3분기 실적이 그 정도 기업 가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부부간의 이런 경영권 분쟁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프리리그님께서 잭스키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맛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좀 어렵네요, 브랜드가. 네, 맞아요. 저희 잭스미스를 갖고 있는 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네,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약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채와 국채금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채란 무엇일까요? 국채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때 이자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비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겠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낮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기준금리처럼 작용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경제의 건전성 지표로 이용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값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국채 금리는 단기채 국채 금리에 비해서 높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국제금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업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시장의 상황,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약보합권 수준 0.28% 하락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고 홍콩 시장은 어제 강보합권 수준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 한번 급등세가 가을에 나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참고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네요. 이런 시장의 아시아 시장의 상황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좋은 기업 한번 발굴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지은 기자 오늘도 좋은 기업,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분석해 볼 텐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포스뱅크 다녀왔습니다. 포스뱅크. 네. 자, 포스뱅크를 이제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2003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포스와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코스닥 상장은 지난 1월에 한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 주입니다. 최근 포스기 외에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와 같은 차세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오늘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뱅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포스 기계 그거를 만드는 회사죠. 포스뱅크. 뭐 요즘에는 뭐 앞으로 뭐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무인 키오스크나 뭐 아니면은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것들 많이 도입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런 앞으로 사업을 펼칠 앞으로의 미래 사진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포스뱅크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키오스크 화면이 내려가고 이어폰을 연결하니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시각장애인도 포스뱅크가 개발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앞에선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포스뱅크는 올해 하반기 식당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제품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키오스크 관련 법제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시생산했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애인 관련 키오스크의 기능을 좀 더 향상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애인 키오스크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또는 시각장애인, 기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기입니다.
포스뱅크는 주방 디스플레이 시스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KDS는 고객 주문과 조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방 특성상 기기가 높은 습도와 온도를 견디는 게 관건인데 메인보드를 코팅 처리해 부식되지 않도록 개발했습니다. 포스뱅크는 늘어난 계약 수주에 따라 평택 부지에 공장 증축을 진행합니다. 이번 설비 확장으로 전 세계 5위에 속하는 포스 시스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개판은 약 20만 대 연간 입니다. 이번에 생산 시설 확충을 통해서 저희가 약 3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5월에 준공하고 바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제품으로 또 다른 영역 개척에 나선 포스뱅크. 과제는 실적 개선입니다. 포스뱅크의 지난해 매출은 793억 원, 영업이익은 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13%, 30% 감소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포스뱅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이자율 상승으로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저희 대리점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상황이고요. 2024년도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대리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글로벌 매출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 포스뱅크는 하드웨어 수입에 기운 실적 구조를 솔루션 사업으로 상세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중 구글 앱스토어에서 포스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포스뱅크 이렇게 대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전반적으로 이지은 기자가 정리를 해주었는데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점이나 가게에 가면 포스기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걸로 일단 많이 알려진 기업이 포스뱅크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주력 사업들을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네, 사업은 크게 포스와 키오스크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포스가 70%가 넘고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 고객사로는 다들 아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던킨, 자라 등이 있고요. 국내에선 카페가 많은데요. 이디야, 투썸, 백다방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포스뱅크의 특징은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회로 설계, 또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뱅크의 제품 불량률이 0.3%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양한 극한 상황에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또 검수 시스템을 거치는데요. 만약 해외에 나간 제품이 불량이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운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불량률이 0.3%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고객사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거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맥도날드나 자라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해외 쪽에서도 좀 진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는 어쨌든 우리 시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해외 쪽에 진출 상황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80% 정도가 되고요. 맞네요. 네. 현재 80곳이 넘는 국가에 수출 중입니다. 그리고 200여 개의 총판과 법인을 통해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3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6%, 이탈리아가 10%인데요.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4%고요. 이렇게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건 국가별로 원하는 제품 스펙에 맞춰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동안 탄탄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좀 선호를 했었는데 네네. 근 10년 동안 애플이 인기를 끌면서 깔끔한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원하는 분위기가 좀 커졌습니다. 네네. 포스기도 되게 예쁘게 만들었나 보군요. 전선이 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는 그런 수요가 높아졌고 또 포스뱅크가 20년이 넘는 포스 사업을 해오면서 확보한 데이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선호하는 사양과 기능들을 제품에 탑재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팀 문화 때문에 포스와 키오스크 도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은동욱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포스 키오스크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저희 포스뱅크가 10년 직접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체 매출의 약 한 30-40% 정도가 미국에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진출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런 매출 성과를 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분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경쟁사인 도시바가 거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놀라운 마켓입니다. 하지만 저희 포스뱅크가 진출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새로운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일본 제품보다는 가격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어져서 증가하고 있고 저희 포스뱅크가 올해 2025년도에 일본 현지에 직접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도 진출을 뭐 본격적으로 타개하고 있고 뭐 매출 비중에서 봤을 때 어쨌든 미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까 문 대표도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은근히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금 결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진출 뭐 어느 정도의 자리는 잡았다라는 말 해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어쨌든 지금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수출 관세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도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네네. 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의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모든 수입 제품의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쵸. 이 외에도 모든 수입품의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포스뱅크도 한국 관세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또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미 그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저희 경쟁사 제품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2기 때 관세가 더 증가된다고 보면 저희 회사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더 시장에 접근하기 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도 관세 부과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또 미국이고 유럽인 상황에서 우선 저희가 큰 시장에 공략을 했었고요. 앞으로 부각되고 있는 뭐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남미 시장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소개 성과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시아, 중동 또는 남미 시장 공략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서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미국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어쨌든 중국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봤다. 어쨌든 뭐 중국의 뭐 2기 때도 중국의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도 부과하긴 하겠지만 중국에 조금 더 관세를 많이 부과할 테니까 경쟁사들 대비해서 어쨌든 뭐 가격 경쟁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 말고 포스 비중은 뭐 일단은 제일 크고 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뭐
테이블 오더 시장에도 아까 진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 테이블 오더가요.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그쵸. 방법을 말합니다. 요즘 많아졌죠. 네, 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또 주문 누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도입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뱅크도 다음 달 국내 테이블 오더 시장에 본격 참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식업 시장의 테이블 오더 도입률은 10%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인데요. 향후 시장 규모는 1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1위 티오더를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 KT, 야놀자 등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후발주자로 나선 포스뱅크는 20년간 축적해온 개발 역량과 또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포스뱅크는 내년 초에 일본 테이블 오더 시장도 진출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을 2, 3개월 내에 개발하고 출시해서 또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영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테이블 오더도 지금 진출을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할 거고 어쨌든 뭐 이 포스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그림에서도 잠깐 봤지만 베리어 프리 뭐 키오스크나 뭐 KDS 뭐 이런 것들은 또 뭔가요? 한번 좀 네. 분석 찾아볼까요? 지금 차세대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베리어 키오스크 설치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네네. 네, 이게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설치된 키오스크를 모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포스뱅크는 이 시장이 커지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최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요, 버튼을 누르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이어폰을 꽂으면 안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점자 표기가 도입된 키오스크는 개발 중이어서요. 네. 이 점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개발이 돼야 하는 거고 또 부품들이 기존 제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선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KDS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주방 디스플레이 시스템입니다. KDS가 고객 주문과 조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현재는 식당 손님이 주문하면 주문 내역이 주방 포스기를 통해서 그 종이로 나오거든요. 그쵸, 네. 종이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종이를 만진 손으로 요리를 하는 거는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KDS 도입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주방 특성상 물이 많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 높은 온도와 습도를 견디는 게 또 제품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코팅 처리해서 부식되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개발한 점이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베리어 프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나 주방과 연결된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증축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시장에서 많이 뭐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평택 쪽에다가 공장 네. 증축한다고요? 네, 지금 공장 증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설비 확장으로 전 세계 5위에 속하는 캐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요. 연간 20만 대에서 이제 확충을 통하면 30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네. 내년 5월에 준공하고 바로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장은 추가 자재와 완제품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번 신규 라인 증설은 포스뱅크의 IPO 공모 자금 활용 운용 계획 중 하나입니다. 네네. 향후에는 목표했던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상장하면서 얻은 자금으로 증축도 하고 뭐 다변화하고 글로벌 진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작년에는 실적이 약간 줄었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네네. 포스뱅크가 미국 의존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차세대 제품들, 뭐 KDS라든지 네. 테이블 오더 등으로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이게 올해 다시 소프트웨어 팀을 꾸렸고요. 네. 내년 중에 구글 앱스토어에서 포스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다시 어쨌든 다 일원화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주가도 봐야겠습니다. 주가는 뭐 올해 1월이었죠. 1월에 새 상장을 했는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저도 차트 보면서 좀 네, 많이 눌렸어요. 네. 예. 주가 뭔가 재고 계획,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뭔가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회사에서는 내년 상황을 보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결론은 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회사의 밸류를 더 좋게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지만 필요에 따라 뭐 2025년도는 주가 부양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자사주 매입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 관련 쪽이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뱅크 굉장히 기본이 탄탄한 회사이고 또 설립한 지 역사도 있고 또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향후 5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계속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회사 차원의 작업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저도 뭐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 포스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이 네. 전망된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포스 시장 규모는 2021년에 221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707억 달러, 하나로 9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리테일 요식업 분야에서 포스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 포스 솔루션을 통해서 자금 관리라든지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고 관리 효율화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포스뱅크를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포스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 이런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관련해서 실적 개선 또 글로벌 해외 시장에서의 또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긴 합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난방 수요 급증에 따른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요. 기후 환경 변화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수요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그 가스 가격과 전기 요금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약속이 트럼프 취임 전까지 양국이 영토 확보를 서두르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SK가스를 꼽습니다. 이외에 LNG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 판매 기업이나 또 LNG 운반선 제조업체, 또 대체 연료, LPG 같은 게 해당될 텐데요. 이 유통기업 등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김정은 1대1 대화 1000명, 남북경협 해저터널 비료 테마주 급등세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 루틴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 대만이랑 중국 증시 조금 늦게 열리고 중국 증시는 10시 반에서야 열리고 뭐 따로 돈을 내지 않으면 15분 지연이라 따로 준비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해 증시, 심천 종합 증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우 산업지수가 일봉으로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일 연속 지금 양봉이 치솟으면서 결국 지금 21선과 이 갭 상승 부분에서 다시 주가를 띄우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재차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고점 추세선이 여기 걸리긴 하는데 자, 45,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44,860.31입니다. 44,903을 찍었거든요. 자, 45,000 시대가 사상 최초로 곧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장중에라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다우존스가 강하다고 유틸리티주나 방어주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엑슨모빌이 지수에서 빠져버렸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우존스 30이 오히려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지수가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하는 트렌드 지수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다우존스 30이. 자, 나스닥이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스닥도 지금 21선에서 반등을 했지만 힘이 모자르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 개파락한 부분에서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죠. 다우존스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고요. 지금 이 19,366.07 찍었었던데 이것도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죠. 자, 과연 2만 시대가 또 열릴 것인가. 지금 이번 연도 거래일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스닥 2만 시대에 찍고 지금 2025년도로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다우보다는 힘이 약하다는 게 전고점 돌파가 안 이루어졌죠. 자, S&P 500을 가겠습니다. S&P 500이 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했을 때 뭐 강남 아파트 수익률을 이기고 뭐 그쵸? S&P 500에 그냥 투자하고 편안히 있어라. 워렌 버핏도 얘기했는데 자, 6,000을 돌파했습니다. 마디지수대를 유일하게 돌파했죠. 다우존스 45,000 그리고 나스닥 2만 이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9수 9분응선에서 걸려있는 반면에 지금 S&P 500은 6,000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S&P 500은 6,000 시대가 열렸고요. 이미. 자, 6,000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고점을 또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3대 지수 중에 지금 다우, S&P 500이 전고점을 넘었고요. 나스닥은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순수 반도체가 강한 건 아닌 것이라는 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알 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 반도체 기업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수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도하는 나스닥의 흐름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이 나스닥에도 속해 있지만 나스닥은 풀이 더 큰 거죠. 나스닥 안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의 모든 종목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냥 반도체 종목만 들어있거든요. 자,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지금 약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기업은 지금 트렌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도 21선 돌파했죠. 자, 유럽에서 지금 제일 강한 증시고 다시 21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12월달, 11월달에 지금 11월달 들어서기 전에 쌍봉으로 무너진 다음에 그 전까지는 21선 타고 쭉 왔었죠. 거기서 무너진 다음에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5일선하고 20, 그러니까 5선하고 20을 전부 다 전 굵게 표현해놨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위로 다시 올라간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21선 복귀했다. 자, 그다음에 브라질이랑 인도 신흥시장에서 볼만한 증시죠. 브라질도 지금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21선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저항이 심했죠. 10월 달부터 지금 만 3개월 동안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올라가면 맞고 계속 맞고 떨어지죠. 계속 지금 침이 붙어 있죠, 위에. 그리고 드디어 지금 뚫었습니다, 일단. 뚫었고요. 자,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브라질과 인도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이 신흥시장의 대표격이어가지고. 자, 21선을 일단 돌파한 모습이고요. 그 위에도 지금 사실 61선, 121선 많이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은 지금 여기 갭 상승한 부분 있죠? 이 갭 상승한 부분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심천 보겠습니다. 상해 시가총액 1위는 귀주 못해주고요. 심천의 1위는 바로 CATL이 여기서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닝더스다이. 자, 여기서 지금 여기도 갭 상승한 부분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상해 심천, 귀주 못해주 고량주 종목이냐 CATL이냐 그 차이가 굉장히 틀린데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21선 계속 기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거 계속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21선 지지를 지금 10월 달에 한번 올라온 뒤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고 매물 소화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여기 지금 쌍봉의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 트리거가 있겠죠. 뭐 외국인이 매도를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을 때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1410원을 다시 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WTI죠. WTI는 뭐 전쟁이 끝나도 계속 제자리. 지금 수요견인으로 경기가 확 전 세계가 좋아져서 오르지 않는 한 오를 지금 건덕지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외치고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시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레이디 가가 데리고 나타났잖아요. 펜실베니아에. 시추 절대 반대. 시추를 할 때 그 압력으로 수압파쇄법으로 돌이랑 환경 오염시키는 거 싫어하거든요. 바이든은. 근데 트럼프는 오염시키든 말든 파괴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많이 샌드오일 셰일 오일이 암석에 붙어 있고 모래에 붙어 있는 오일인데 옛날에 떼는 기술이 없었는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죠. 트럼프는 그거를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도 못했지만 매장량으로 남아있던 오일이 엄청나게 파지게 되니까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이 돼도 안 올라요, WTI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또 오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만 거래소 코스닥을 지금 사고 있죠. 자,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면은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내고 나가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죠. 주식을 팔고. 자,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11월 달 내내 거의 계속되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산 일이 3일밖에 없습니다. 3거래일 빼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를 지금 외국인은 매도를 치고 있다. 지금 기관도 뭐 매수를 하는 것 같지만 간헐적으로 그냥 사고 팔고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주체가 대부분 다 금융투자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증권이죠. 여긴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돈 먹고 하루 돈 팔기라 의미가 없어요. 여기 비중이 높은 것은.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없어요. 연기금만 꾸준히 사고 있지만 양 자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 빠지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매도세가 더 거세지면 1410원으로 갑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빠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고려 아연이네요. 그쵸, 고려 아연이 2.6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제일 상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에코프로 2.27 오르고 있고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HPSP가 빠지네요. 자, 이 지금 그 소송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오르려고 했었는데 반도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소부장도 빠질 수밖에 없네요. HPSP도 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14위까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도요타 위에 거는 ETF, 지금 ETF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1위, 3위에 있는 건 이거 ETF예요. 이걸 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요타가 1위고요. 미쯔비시가 시가총액 2위입니다. 소니, 히타치, 패스트 리테일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류업종이 이렇게 시가총액 7위가 되는 게 없죠. 패스트 리테일링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주가가 높은 게 주가이 제약이라는 제약사입니다. 2.13% 오르고 있고요. 도요타가 요즘에 2.9에 계속 빠지고 있어갖고 시가총액 상위 1위가 빠지니까 도쿄 니케이가 조금 힘이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가이 제약을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이 제약이 로슈의 자회사입니다. 스위스 로슈의 자회사고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가 특허 계약을 맺기도 했었죠. 자, 아레스테달레스 제약이랑 다케다 제약과 함께 일본 3대 제약사거든요. 암 전염병 혈액순환 시스템 분야 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일본 최초의 항체의약품으로 발매된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자,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는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121선에 걸려있는 모습이네요.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은 지금 제일 시가총액 상위에선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이 제약, 일본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자동차나 IT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제약사는 좀 귀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입니다. 대만의 1위는 TSMC죠. TSMC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가 많이 있고요. 금융지주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대만 시가총액 상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금융지주랑 IT가 많은 게 정말 비슷하고요. TSMC가 결국에 이 밸류체인을 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 ASE 테크놀로지, UMC 다 따라가는 거죠. 미디어텍까지. 이 밸류체인을 분업화해 놓은 것을 TSMC가 하드캐리에서 전부 따라가는 거. 이 구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분업화가 이미 완성이 돼버려가지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 주가는 아주 탄탄하죠. 지금 트럼프가 TSMC가 다 뺏어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주가가 아주 탄탄해요. 미국 시장에 지금 ADR로 상장되어 있는 거랑 대만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TSMC랑 약간의 이격의 차이만 있을 뿐 큰 흐름은 결국 똑같아요. 똑같고요. 이 대만에서는 그 번호가 2330입니다. 2330이고 지금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7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공권이죠. 만약에 이 구간이 뚫려버린다면 위로 또 갈 수가 있겠죠.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랑은 틀리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오늘 남북경협과 해저터널 그리고 조선 드론 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북경협이랑 해저터널이랑 비료 이게 지금 다들 한 테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 테마로. 지금 또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줏대가 하나도 없어요, 증시가. 그냥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 아니면 머스크가 한마디 한 거 그거에 따라 그냥 오늘도 트럼프가 1대1로 김정은과 대화해서 이 난관을 풀어내겠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옛날에 무슨 남북경협할 때 금강산 사업했던가 거기서 시계를 팔았던가 이 회사부터 시작해갖고 옛날에 제주도부터 무슨 육지화를 시킨다고 제주도 밑에 해저터널을 깔아가지고 북한 밑으로 까는 그 해저터널주부터 시작해서 비료주 항상 그 북한은 다 토양이 다 악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비료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주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그냥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현재가가 946원, 795원짜리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한가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디에프는 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1,000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작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무슨 미리 알아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거를 매매를 하기가 어렵죠. 보세요. 점 상한가입니다. 아무도 미리 살 수가 없었죠. 이건 지금 세력만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점 상한가 아침에 아무도 못 사는 매수 전략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의류 제조업을 주려하고 트루젠, 아위, 테이트, 바인드, 모스바니 브랜드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저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거나 세계적으로 아까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7위에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처럼 지금 유니클로가 잘 돼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유니클로처럼 잘 돼서 패스트 리테일링처럼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테마가 잠깐 껴가지고 수급이 어그러진들 다시 찾아가요. 거기 시가총액 7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됐다가 한번 버림을 받잖아요. 그냥 평생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루기 힘든 주식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024년도 2분기 최근으로 보니까 직영점이 7.7%고 나머지는 다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92.3을 팔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백화점 위기설도 나오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판매 얘기도 나오고 백화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김정은 트럼프 1대1 대화 그 소식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이고요. 해저터널도 보시면 이제 부산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 우원개발 특수터널 세명전기 동아지질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부산산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73,800원이지만 절대 가격을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차트가 인디에프랑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거래량도 하나도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가 공백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지금 상한가를 간 거죠. 이건 언제든 다시 때려가지고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가는 마이너스 60%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료입니다. 비료주는 항상 남북 경협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토양이 안 좋으니까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가 맨 처음 쓰이니까 조비, 태경BK, 남해화학, 효성비, OMB, 농우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조비입니다. 조비 보면은 지금 경쟁 심화로 판가 하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 심화로 판가 하락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냥 이슈에 의해서 뜬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거는 또 비료는 약해가지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런 건 더 조심해야죠. 아까 점 상한가부터 장대 양봉 상한가부터 상한가가 딱 밀린 거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1등주에서 3등주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3등주를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데니스 로드만이 트럼프 얘기 때도 활약을 많이 했죠. NBA를 좋아한다고 하고 트럼프의 자서전도 김정은한테 줘서 김정은이 그걸 읽고 갑자기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6번이나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죠. NBA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니스 로드만 거기 갔다가 총 맞는다 얘기도 있었지만 총은 안 맞았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또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니스 로드만이 X에 맨날 이거 올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합성이겠죠. 미국을 강하게 만들자는 모자를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X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 데니스 로드만, 트럼프, 김정은 이게 나중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앨런 머스크나 트럼프나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워낙에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소리 못합니다. 지금. 가장 힘이 셀 때라서.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데니스 로드만, 트럼프, 김정은, 악동 3대장의 재림. 두둥.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님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 섹터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또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안목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작가님께서는 항상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 그걸 오늘 또 대담한 대담 시간에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침 이제 첫눈이 와서 이제 첫눈날 우리 이재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한번 열심히 대담한 대담을 이끌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K 배터리의 영토는 확장 중 이렇게 제가 지었고요.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그 자료 한번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중장기 투자자라면 업황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결국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의 이제 곱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산업의 성장성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시장 점유율은 이제 산업 내 경쟁력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는 이제 그 후자 쪽에 시장 점유율과 산업 내 경쟁력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요 그 하나 예시로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쭉 줄어들었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 점유율 하락이 결국은 이제 주가 하락으로 기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고 다음 장 다시 넘겨주시면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무렵에 이때가 이제 그 정의선 지금 회장이신가요? 하여튼 뭐 정의선 부회장께서 현대차의 이제 일선 그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된 시점 2018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기아차를 부터 해서 이제 경영에 참가를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이제 2018년에 그 7.3%이던 게 이제 2022년에는 10.8%, 23년에는 거의 한 12%까지 올라오는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있으면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 상승이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현대차에 나타났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기아는 이제 특히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기아 쪽으로 이제 처음에 경영이 뭐랄까 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기아 쪽에 이 그 주가 상승률이 이제 현대차보다 훨씬 좀 더 나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초기에요. 예, 초기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요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그 맥락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주식은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유독 장기 투자의 성공 사례로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1998년에 얼마였냐면 이게 624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1년 고점 96,800원까지 올랐던 때를 보면은 23년 동안에 이제 총 150배가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아까 이제 주가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전 장으로 한번 돌아가셔갖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총 23년 동안 150배가 올랐는데 보시듯이 그 23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 하나를 이제 봉 하나로 표시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하락했던 해가 200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연속,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또 3년 연속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장기간 계속 올랐지만 그게 이제 매년 오른 건 아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3년씩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사이클 혹은 이제 올림픽 사이클 얘기를 하거든요. 한 4년 정도 주기로 이제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불황이 이었을 때 저렇게 이제 3년 연속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다음 참았으면 150배 상승하는데 저걸 못 잡고 그렇죠. 팔았다는. 저 3년 동안 찾기 어려운 거니까요. 다음 보시면 삼성전자가 150배 상승한 이유를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제 상승기에는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올랐었는데 이때는 이제 시장 점유율 면에서 이제 불황일 때 일본 회사, 대만 회사들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른 효과를 봤던 거고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제 8,059원에서 31,679원까지 한 4배 정도 오를 때는 이때가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여갖고 이때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휴대폰, 갤럭시 매출이 이제 호조를 나타내서 이제 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659원에서 96,800원까지 이제 4.7배 오를 때는 이때는 이제 모바일 혁명이 성숙기에 이제 도달하면서 클라우드용 서버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올랐던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앞으로를 좀 보자고 하면은 결국은 현재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AI나 챗GPT 같은 이제 주로 AI 쪽 관련된
이 반도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미래의 주가를 이제 좌우하는 열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용 이제 HBM 그 경쟁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이제 바로 좀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9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150배 상승한 삼성전자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인데요. 매출의 네. 기준에서 1988년만 해도 이제 1등 NEC, 2등 도시바, 3등 히타치, 6등 후지스, 8등 미쓰비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일본 회사들이었어요. 삼성전자는 1988년만 해도 이제 상위 10개 안에 이제 이름이 없었던 회사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2등 도시바, 3등 NEC, 삼성전자가 4등으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리고 2020년에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등, 일본 업체들은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황일 때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망한 회사들의 시장 파일을 이제 자기들이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갖고 간 회사면은 나중에 호황이 왔을 때 이제 주가 크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이제 불황의 상황에서 이제 시장 파일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유념히 봐야지 이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네. 이 이후에 호황으로 다시 이제 도래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언제적 기사냐 하면은 2022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년 전이고요. 2년 전?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막 상장할 당시에 예. 상장을 앞두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부회장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기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제 다 예상을 하셨고 그 예상이 지금 이제 소름 끼치게 좀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요 사진에 있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 지금은 이제 LG엔솔 그만두시고 아마 이제 야인으로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 CATL과 비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 우위를 보이는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권영수 부회장께서 장점은 소재 기술이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이 시작됐는데 양극재, 분리막 등 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 그리고 다량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CATL을 선호하면서 CATL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 CATL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 미국, 유럽에 수주 장부 받아놓은 거를 평가해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을 앞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는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서두르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제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결국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네.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꼭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새 공장을 해외에 지어야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 사람에 의존한다면 품질이나 수율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율 문제 해결책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꺼내신 거고, 그 아래쪽에 전기차 업체가 배터리 생산을 내재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미쓰비시, 닛산 등 내재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이제 그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노스볼트를 이제 바로 딱 직격하셨는데 폭스바겐이 내재 니즈가 강해서 노스볼트와 중국 배터리 기업을 인수했다. 다만 자체 조달 그것도 일부 물량만 공급할 수 있고 전 영역에 걸친 IP를 펴할 방법이 없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다. 대규모 R&D도 필요해서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스볼트가 2년 지나서 파산한 거죠. 네,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가 이렇게 파산을 결국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저희도 다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제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안 믿는 거는 본인 자유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캐즘이 있을 때도 박준호 작가님의 좀 말을 믿어달라 이런 의도로. 저희가. 아까 이제 LG화학이 이제 그 IP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중국의 이제 제세능원이라고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롬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론바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이제 그 법인을 만든 거예요. 법인 만들어서 이름을 이제 제세능원이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NCM 811급의 이제 양극재 기술에 LG화학이 특허를 지금 침해했다 해서 지금 소송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결론이 이제 제세능원이 LG화학의 그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판결이 최종 나면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 NCM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길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이제 막히든지 아니면은 LG화학한테 이제 막대한 지적재산권 관련된 이제 비용, 이제 로열티를 이제 지불해야 그렇죠.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 그렇고. 그래요? 예, 예. 승률이 좀 높아 보이는 예, 승률이 저는 상황이네요. 높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권영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노스볼트가 유럽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이 지금 결국은 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2022년에 보면은 매출이 1,498억 원인데 순손실이 거의 4천억 정도. 올해는 1,791억 매출인데 순손실이 무려 1조 7천억이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은 이제 도저히 이제 지탱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부채가 8조인데 가용현금은 4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파산하는 쪽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저 노스볼트가 파산 쪽으로 좀 가는 좀 그런 기미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벌써 좀 일부 보였습니다. 이제 노스볼트, 그 BMW, 폭스바겐 이런 쪽이 이제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인데 주요 주주인 BMW조차도 노스볼트하고 2020년에 맺었던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6월달에. 네. 이제 그게 한 20억 불 정도였고 그게 이제 지금 삼성의 SDI로 갔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미 노스볼트는 좀 이제 사형 선고를 사실 받은 거였고요. 정해진 수순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노스볼트와 유럽 정부 등이 배터리 제조의 기술적 진입 장벽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분석은 2년 전에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제 다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예. 결정적인 문제는 수율이 40% 미만이었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100개 만들어서 40개만 양품이고 60%를 버리면 어떤 사업도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네. 지금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뭐 95% 이상, 이제 90%, 95% 이상 거의 되기 물량이 때문에 그 분량이 없는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예.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극 공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다음.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4680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사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게 7월 22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그 4680 그 배터리 팀에 대해 갖고 수율을 지금처럼 못 잡으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제 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테슬라 쪽에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LG엔솔 쪽으로 이제 납품처를 이제 옮기는 이제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로 이제 여겨진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46파이 원통형을 누가 빨리 만드느냐 이 경쟁이 이제 앞으로 배터리 업체의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좀 이제 원가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46파이로 원통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도 HBM 시장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는 예. 아주 훌륭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제 HBM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키팩터가 바로 이제 46파이 원통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황성영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이제 최근에 보고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매출액을 35조 원, 영업이익을 2조 4천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매출액이 26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35조 원이면 매출액이 35% 증가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면 7천억 대비해서 무려 243%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회사가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또 경쟁사 중에서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는데 파나소닉이 지금 미국 공장 확장에 걸림돌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46 파이 원통형 배터리하고 관계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46 파이를 제대로 파나소닉이 못 만들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올해에 파나소닉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물량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4%입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을 심하게 한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얘기해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이 12.6%로 좀 저조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다 성장을 했는데 혼자서 역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14.7에서 9.7%로 거의 한 5%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파나소닉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좀 몰려 있는 상태고요. 노스볼트 같은 처지가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우리로서는 반사이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파나소닉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2017년만 해도 1등이었고요. 2018년에 2018, 19까지 2등이었고 2020년에 이제 CATL,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3등으로 내려왔고 순위가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져서 올해는 이제 6위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 시장 제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을 보시면 원래 이제 저게 CATL,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원래는 저 자리가 파나소닉까지 이제 3강 체제였어요. 3강 체제에다가 지금 SK온, 삼성 SDI보다 좀 처지는 이제 중위권 그룹으로 지금 좀 내려가 있는 거니까 상당한 좀 파나소닉은 좀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저번에 이제 시간에 그 트럼프 이제 관세 얘기 그다음에 IRA 보조금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조세의 기착과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면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결국은 이제 가격 탄력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를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제 세금을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품 중에서 이제 한국만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면 결국은 이 관세나 뭐 세금이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피해를 한국 업체들은 안 입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 입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투자가 지금 이제 한국 K배터리 3사가 한 25%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파나소닉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고 IRA 법안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 K배터리가 미국 시장은 이제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먼저 이제 LG엔솔부터 보시면 총 313기가와트시 중에 이제 건설 예정 중에 지금 95기가와트시가 지금 이제 건설 완료돼서 공정률은 30.4%, 아직 70%가 남아 있고요. 다음 장. SK온은 이제 총 182기가와트시를 지금 짓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은 거는 22기가와트시, 12%만 지금 이제 지어져 있고 88%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3기가와트시인데 그 중에 이제 33기가와트시 지어져서 진척률은 32%, 남아 있는 거는 이제 8%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노스볼트가 이제 지금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노스볼트 쪽에 들어가던 이제 유미코아라든지 이제 유럽계 양극재 회사에서 한국계 양극재 업체로 바꿔야 되는데 유럽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CRMA 법안 때문에 이제 양극재를 그 역내에서 좀 만든 양극재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유럽 업체 말고 유럽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업체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파산에 따른 그 이제 수혜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이제 입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까지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거 보면 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먼저 시장 점유율을 빨리 차지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네, K 배터리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위기라고 얘기했지만 이럴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불황일 때 사서 예. 나중에 이제 대박 났듯이 이제 그런 기회가 되시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거를 아마 여쭤보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좀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는 이제 국력이잖아요. K 배터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대담한 대담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야기, 뭐 삼성전자 인사도 나왔지만 오늘 이번 주에 또 주목하셔야 할 것이 바로 롯데그룹 이야기입니다. 롯데그룹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계속 불거지면서 롯데그룹 위기냐 아니냐 뭐 해명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시도 올라오고 뭐 정부 쪽에서도 뭐 이야기가 있었다고 나오고 계속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이 롯데그룹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롯데그룹의 지주사죠. 롯데지주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롯데지주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여러 장 페이지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자, 일단은 비교 기업들과 대조를 하면서 PBR을 한번 비교해봤더라고요. SK, LG, GS, HD현대, CJ, LS 같은 대기업들 이 6개 사에 대비해서 이 롯데지주의 PBR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 집단들보다 롯데그룹의 이 롯데지주의 PBR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주요 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이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PBR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하고 있는 핵심 4대 사업, 식품, 유통, 화학, 인프라 여기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4대 신성장 사업으로 CDMO나 전기차 충전, 2차 전지 소재, 메타버스 사업에서 더 추가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개선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 이제 배당 성향도 롯데지주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6개 비교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배당 성향도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데 자, 그런데 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가? 자기 주식의 비율이 다른 6개 기업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주식을 더 취득할 수 있게 이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펼칠 수 있게 앞으로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주 환원율을 그러면서 35% 이상으로 더 높이고 자사주도 소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수익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러면서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제는 주주 환원율을 더 높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현금 배당 중심에서 주주 환원과 자기 주식 소각으로 주주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진원지 롯데케미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사채권자 집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희가 인사이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채 관리 계약상 재무투약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채권자 집회가 소집되고요. 이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줬던 기업들이, 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건을 좀 완화하거나 삭제하면서 롯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특정 사채기업, 만약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채권자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롯데케미칼을 잘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도 매각할 것이다. 롯데 호텔도 판다. 롯데 레터카도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 유동성은 어쨌든 롯데가 계속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지켜보셔야 되겠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롯데의 내일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 IR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어제 개최되는 거였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롯데 요즘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더 미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롯데그룹의 정기 인사도 내일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주나 케미칼, 롯데 쇼핑 큰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롯데의 중요한 분수령 내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일색이지만 기관은 최근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삼성전자, 2차전지 관련주 많이 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줍줍하고 있으니까 관련 전략 참고해보세요. 네. 자, 오전장 마켓나우 1부, 2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